한 영재 소년이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단 몇 마디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판사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복도에서 저 아이라고? 말도 안 돼 라는 속삭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차가운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법원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와 우산 아래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정한수 판사는 법대 위에서 노안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60년 인생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17살 소년 박서진은 낡은 구두에 흰 셔츠만 입은 채 등에는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의 옷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마치 검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하얀 배처럼 눈에 띄었다. 오늘 대한개발과 김영숙 여사의 토지 분쟁을 심리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나와 주십시오. 정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대한개발 측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원고 측에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판사가 다시 한번 원고 측 변호인을 찾는 순간 법정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젊은 얼굴에서는 두려움보다 결단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비정상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 변호사들은 고숨을 치며 무시하는 눈길을 던졌지만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앞만 보았다. 기아는 김영숙 여사의 변호인입니까? 정 판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판사님. 저는 김영숙 여사의 변호인 박서진입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법정 뒤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김영숙 여사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 아이가 제 변호사가 맞습니다. 다른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정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법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법정 직원이 서진의 자격증 서류를 정 판사에게 전달했다. 정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분명한 조롱과 불신이 있었으나 문서를 넘길수록 그의 눈썹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이건 정규대한변호사협회의 자격증이. 정 판사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깔려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나이에 자격증을 받았습니까? 무슨 특별 프로그램이라도.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판사님, 저는 많이 공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의뢰인의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법정 안의 변호사들과 방청객들 사이에선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대한개발 측의 최민석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던 표정 대신 점점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좋소. 그렇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정 판사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 법정에서는 나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여러 노련한 변호사들은 여전히 서진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지만 몇몇은 그의 단호한 태도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영숙 여사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쇠한 얼굴에선 일생의 고난과 투쟁이 읽혀졌다. 김영숙 여사와 대한개발의 토지 분쟁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 판사가 선언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펼치십시오. 서진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첫 번째 증거 서류를 들고 입을 열었을 때 법정은 숨막힌 침묵에 빠져들었다. 모두가 궁금했다. 이 소녀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서진은 증거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인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빗물이 새는 작은 방, 누렇게 변한 벽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다. 서진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매일 밤 청소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여사의 지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서진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진은 희망이었다. 서진이 갓난아기였을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한밤중에 짐을 챙겨 떠나더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다. 비 내리는 새벽,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떠난 남자. 그 이후로 서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린 서진은 남들과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닐 때 그는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사전과 책을 읽었다. 5살 때 이미 어른들도 놀랄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고 7살 때는 신문을 똑바로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박 여사에게 말했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 같았다. 서진은 10살 때 중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12살 때는 지역 글쓰기 대회에서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소년이 그린 정의와 평등에 대한 순수한 세상의 모습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은철 선생님은 서진의 재능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법률책을 가져와 서진에게 말했다. 누구도 너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마.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법정에 앉아있는 김영숙 여사의 불안한 눈빛이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 눈빛에는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 비록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진 학생, 축하합니다. 서울 대명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윤철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의 엘리트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떠나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그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내 재능에 맞는 곳을 찾았구나. 어머니가 속삭였다. 대명고등학교 첫날 서진은 즉시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신 컴퓨터 장비, 그리고 외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그의 낡은 교복과 닳아진 가방은 누가 봐도 눈에 띄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런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놀리듯 물었다. 장학생이래. 가난뱅이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다른 학생이 속삭였다. 교실 뒤에 앉아 서진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수학 시간에 그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었고 국어 시간에는 가장 깊은 분석을 제시했다. 그의 성적은 곧 전교 1등으로 올라섰다. 쟤는 로봇인가 봐. 감정도 없이 공부만 하네. 아냐,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보다 잘해? 모욕과 소외감이 서진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서진아, 네가 특별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야. 전환점은 학교가 토론 동아리를 개설했을 때 왔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했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평등의 증인이자 그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수였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진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야. 이 결심은 그의 모든 공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을 읽고 사회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유명 변호사들의 변론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법정에서 첫 사건을 맡은 그를 만들어냈다.
토론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서진은 조기 졸업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5살, 다른 학생들보다 2년이나 앞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입학한 그는 캠퍼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저 학생 봤어? 15살이래. 신동이라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랑 같은 수업을 듣는 거지? 첫 수업에 들어선 서진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보다 최소 3살에서 많게는 7살까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의 강의실은 고등학교와 달리 웅장했고 교수들은 냉정했다. 그의 나이를 알고 있는 교수들 중 일부는 그를 시험하려는 듯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박서진 학생,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된 법원칙을 설명해 보세요.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대답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보다 더 고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소개팅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진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홀로 법조문과 판례를 외우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 도서관 관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학생, 매일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저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다른 학생들이 취업 걱정에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울 때 18살의 서진은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 신문에는 역대 최연소 법대 졸업생 서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이력서를 보낸 모든 대형 로펌에서 거절당했다. 면접에 간신히 불려갔을 때도 채용 담당자들은 그의 나이만 보고 코웃음 쳤다. 이런 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요. 우리 의뢰인들이 아이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가 포기한 것들, 친구, 연애, 청춘의 즐거움, 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오랜 이웃인 김영숙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대안개발의 압박 편지가 들려 있었다.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영숙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편지를 움켜쥐며 떨렸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서진은 편지를 자세히 읽었다. 대안개발은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건 불법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진은 김 할머니의 집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기록, 심지어 김 할머니의 남편이 땅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찾아냈다. 밤늦게까지 법률도서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심리 일주일 전 대안개발 측에서 전화가 왔다. 박서진 씨, 그런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셨다고 놀랍네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당신 같은 초보에게는 벅찬 사건입니다. 김 여사께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서진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서진과 김영숙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검은 로브를 입은 정한수 판사가 이미 법대에 앉아 있었다. 대안개발 측 변호사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민석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해온 인물이었다. 김영숙 대 대안개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의 얇은 가방에는 밤새 준비한 증거 서류와 법률 자료가 가득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굳건했다. 김영숙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30년 이상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해왔습니다. 대안개발이 제시한 소유권 주장은 최근에 조작된 것입니다. 서진은 첫 번째 증거물을 내밀었다. 오래된 토지 등기등본이었다.
이 문서는 김영숙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김민철 씨가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구매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매도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확인됩니다. 정 판사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어린 변호사가 보여주는 전문성과 자신감의 놀란 표정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대한개발이 제출한 소유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서진은 두 번째 증거물을 꺼냈다. 이 문서에 있는 서명을 보십시오. 원래 문서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 판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대한개발 측 최민석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게다가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김영숙 할머니는 30년간 매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여기 세금 납부 기록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서진은 세 번째 증거물로 오래된 세금 영수증 더미를 제출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지만 모두 김영숙의 이름으로 납부된 정식 영수증이었다. 최민석 변호사가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런 오래된 영수증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최근의 법적 권리 이전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 최근 문서야말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필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대한개발이 제출한 문서의 서명이 원래 매도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변호사들은 이제 진지하게 서진의 증거 제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오늘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정 판사가 선언했다. 서진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김영숙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서진아. 일주일 후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심리에서 어린 변호사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이 법조계에 퍼졌고 많은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정한수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대한개발 측 변호인 퀴 측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최민석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회색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금태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민석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 있었다. 우리는 김영숙 씨가 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이 문서들은 김민철 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권리를 우리 회사에 매각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김영숙 씨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었지만 법적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진은 이 주장을 듣고 빠르게 메모를 했다. 김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최민석은 계속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필적 감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정인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박서진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네, 판사님. 먼저 김민철 씨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대한개발이 주장하는 계약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 맺었다는 말이 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최민석 변호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의 오류입니다. 실제 계약은 김민철 씨가 생존해 계실 때 체결되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김영숙 할머니는 이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또한 김민철 씨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세 납부는 계속해서 김영숙 할머니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도 이전되었어야 합니다. 최민석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정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 판사가 말했다. 다음 심리까지 양측은 모든 관련 세금 기록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서진의 어깨는 무거웠다. 다음 심리까지 단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김영숙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정말 미안해요, 서진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회사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은데. 서진은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부엌 테이블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다. 대한개발이 제출한 문서, 김영숙 할머니의 세금 기록, 등기부 등본, 어디선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새벽 3시 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대한개발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민철 씨의 인감도장.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 할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급해요. 이 시간에?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숙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민철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민철 씨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수건, 낡은 안경, 그리고 인감도장. 서진은 손을 떨며 도장을 들어 올렸다. 대한개발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민철 씨의 진짜 도장은 특이한 흠집이 있었지만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할머니,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진은 급히 법률사무소로 달려가 전문 감정인에게 도장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서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후 내내 법원 기록보관소에서 대한개발의 과거 소송 기록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빼앗으려 했던 사례가 2건이나 더 있었다. 한 건은 소송 중에 취하되었고 다른 한 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계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심리 당일, 서진은 김민철 씨의 진짜 인감도장, 전문가의 감정보고서, 그리고 대한개발의 과거 유사 사례 기록을 모두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정한수 판사는 그날따라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진 변호사, 먼저 시작하십시오. 서진은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판사님, 김민철 씨의 실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은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법정에 제시했다. 법원 서기가 다가와 상자를 받아 정 판사에게 전달했다.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도장에 집중되었다. 이 도장은 30년 동안 김영숙 할머니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의 측면에 있는 특이한 흠집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 판사는 돋보기를 꺼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장 측면에는 작은 V자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인의 보고서입니다. 대한개발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이 특이한 흠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최민석 변호사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인감도장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철 씨가 다른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공식 계약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김민철 씨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등록된 인감의 패턴과 우리가 가져온 도장의 패턴이 일치합니다. 정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서진을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서진 변호사,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김영숙 씨의 소유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것은 판사가 던진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서진은 잠시 김영숙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투쟁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개발은 김영숙 할머니 같은 노인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법적 용어로 혼란을 주고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김영숙 할머니가 포기하고 적은 보상금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엄격한 눈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방청석에선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가 곧 잦아들었다. 충분합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1시간의 휴정을 갖겠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휴정 시간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모여 이 특이한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서진은 복도 구석 벤치에 김영숙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서진의 젊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서진아,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판사의 결정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그를 주목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최민석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다.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후 최민석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당신 나이에 이 정도면 인상적이네요. 최민석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런 사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소하면 당신의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위협인가요, 최 변호사님? 최민석은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김영숙 씨에게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실로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영숙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최 변호사님,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숙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상주의는 법조계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법원 서기가 외쳤다. 재판을 재개합니다. 모두 법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김영숙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다. 서준의 젊은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들 편이었고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법정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정한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한수 판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고개를 들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대한개발 측 변호사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입니다. 정 판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김영숙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김 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대한개발 측에서 제출한 계약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정 판사는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쳤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특히 김민철 씨의 인감 도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은 김민철 씨의 실제 등록된 인감 도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 체결 시점으로 주장된 시기는 김민철 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망치를 한번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또한 대한개발의 유사한 토지 분쟁 패턴도 법원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본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김영숙 씨의 합법적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대한개발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됩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이겼다. 정말로 이겼다. 정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더불어 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김영숙 할머니는 서진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을 지켜줘서. 서진도 감정이 북받쳐 할머니를 안았다. 방청석에선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변호사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최민석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인정도 섞여 있었다. 서진은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서진의 첫 승소 소식은 여러 법률 뉴스와 블로그에 퍼졌다. 17세 소년 변호사, 대기업 상대로 승소하다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서진의 작은 원룸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로펌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평소 먹기 힘든 진수성찬이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야, 할머니 웃으며 말했다. 모임에는 서진의 어머니, 이윤철 선생님, 그리고 서진을 응원했던 몇몇 이웃들이 함께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한수 판사였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보다 부드러웠다. 김영숙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판사를 맞이했다. 판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그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서진 변호사, 당신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어리둥절했다. 저에게요, 판사님? 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이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법률가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치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헌신. 정 판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법원 인턴십에 관심 있나요?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엄마, 제가 꿈꾸던 세상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네가 그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들었어. 일주일 후 서진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벽에 붙인 간판에는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동시에 정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는 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의 첫 승소 이야기는 법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다. 서진은 종종 법대생들에게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정의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사무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여학생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박서진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제 이름은 정소연입니다. 저도 법대생인데요. 제 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진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은 정의를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 서진의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의 사무실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우리 아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정의의 젊은 수호자 박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는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와 약자를 지키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만의 무기였다. 어린 시절 빗물이 새는 작은 방에서 꿈을 키웠던 소녀는 이제 서울의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서진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골목 별빛 식당은 평일 저녁에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 사이에서 박소연 밝은 미소로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소연은 싱글맘으로 딸 윤지를 홀로 키우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다. 소연 씨, 1번 테이블 서빙 부탁해요. 주방에서 동료 최지환이 소리쳤다. 네, 금방 갈게요.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식당 주인 강태주 보이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항상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다. 오늘 특별 손님이 올 거야. 최고의 서비스로 응대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특별 손님은 대부분 사업 파트너나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을 접대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소연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 7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다. 태준은 직접 그를 맞이했다.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자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님을 VIP 테이블로 안내했다.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메뉴를 살펴보더니 태준에게 직접 주문했다. 평소처럼 주방장 특선으로 부탁하네. 물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은 소연을 불러 귓속말로 지시했다. 이 손님께는 내가 특별히 지정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만 서빙해. 다른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고. 소연은 의아했지만 지시대로 따랐다. 그녀는 주방에서 요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사장님 특별 지시, VIP 손님 메뉴, 일반 재료와 별도 보관된 재료 사용.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VIP 손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그는 테이블을 붙잡고 비틀거렸다. 식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무슨 일이죠? 식중독인가요? 소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독극물 중독 증상 같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소연은 얼어붙었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충격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독극물이라고요? 우리 식당에서 그런 일이? 경찰이 도착했고 모든 직원들은 현장에 남아 조사를 받았다. 소연은 자신이 그 손님을 응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을 내어주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소연은 이웃집 이모에게 맡겼던 윤지를 데려왔다.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소연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이웃 최영자가 물었다. 식당에서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독극물 때문이라나 정말 끔찍해요. 영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가렸다. 세상에, 괜찮아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소연의 예상과 달리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박소연 씨, 독극물 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당신의 유니폼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했죠.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무슨 악몽인가?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윤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딸은 어떻게 하죠?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락해보세요. 소연은 급하게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나 좀 도와줘. 경찰이 날 데려가려고 해. 윤지를 부탁해. 전화를 끊고 소연은 윤지의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 곧 돌아올게. 착하게 있어. 윤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경찰과 함께 집을 나섰다. 경찰서 취조실은 냉랭했다. 소연은 단단한 의자에 앉아 형사들의 질문에 반복해서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음식을 서빙했을 뿐이에요. 독극물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주임 형사 박민국은 냉정하게 말했다. 박소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이고 당신의 유니폼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었어요.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손님을 처음 봤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강태준 사장과 갈등이 있었나요? 혹은 경제적 문제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요? 소연은 격분했다.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저는 딸 하나 키우느라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민국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니폼 검사 결과와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 음식에 접근했어요. 소연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어 보였다. 한편 지원은 급히 윤지를 데리러 갔다. 윤지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 엄마 어디 갔어요? 지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다. 윤지야, 엄마가 잠시 경찰서에 가셨어. 오해가 있어서 그래. 경찰서요?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윤지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오해야. 곧 해결될 거야. 지원은 윤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강남식당 독살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소연의 사진이 방송에 나왔고 그녀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 박소연 스파를 독극물 사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김재국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지원은 윤지를 달래려 했지만 어린 소녀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윤지는 베개를 꼭 껴안고 울음을 참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소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회부되었다. 검사는 그녀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죄질이 무겁습니다. 또한 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지원은 소연을 면회하러 갔다. 창백한 얼굴로 나타난 소연에게 지원은 용기를 주려 했다. 소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변호사를 알아볼게. 윤지도 잘 돌볼 테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지는 어때? 많이 놀랐겠지? 당연히 많이 놀랐지. 하지만 강해. 내 딸이잖아. 지원이 미소 지었다. 소연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원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지원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원의 마음은 결연해졌다. 가장 먼저 그녀가 의심한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가 직접 특별 메뉴를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지는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있었다. 어느 날 윤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다.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말했다. 너희 엄마 독살범이라며 우리 엄마가 뉴스에서 봤대. 윤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짓 안 해. 그럼 왜 경찰이 잡아갔어?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방과 후 그녀는 담임 선생님 김수연에게 갔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수연은 윤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윤지야, 선생님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른들은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뭐라도 해야 해요.
수연은 윤지의 강한 의지에 놀랐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믿고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윤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지원 이모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해 별빛 식당과 강태준에 대해 검색했다. 강태준, 별빛 식당 사장, 투자 문제. 윤지는 키워드를 입력하며 중얼거렸다. 검색 결과 몇 달 전 지역신문 기사가 나왔다. 강남 별빛 식당 투자자와 분쟁 소문, 강태준 사장 사실무근. 윤지는 기사를 열심히 읽었다. 기사에 따르면 별빛 식당은 최근 경영 위기에 처했고 주요 투자자와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투자자의 이름은 김제국이었다. 바로 독살 시도의 피해자였다. 윤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윤지는 학교를 마치고 비밀리에 별빛 식당 근처로 갔다. 그녀는 엄마의 동료였던 지원 이모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식당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지만 손님이 많이 줄어 보였다. 잠시 후 강태준이 뒷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윤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갔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강태준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만났다. 윤지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정형,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 강태준이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경찰이 계속 주변을 탐문하고 있어. 그 여자가 입 열면 어쩌려고? 걱정 마. 그 여자는 이미 유력 용의자야.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래도 위험해. 우리가 거래한 흔적이 남아있잖아. 윤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학교 가방에서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 학교 연락용으로 쓰던 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나머지 돈이야. 이제 조용히 지내. 김제국이 회복되면 어쩌려고? 그 새끼가 입 열면 끝장이야. 아직 의식이 없대. 설령 깨어나도 우린 부인하면 돼.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떨어뜨렸고 소리가 났다. 누구야? 강태준이 소리쳤다. 윤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좁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유리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었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걸 지원 이모에게 보여줘야 해. 윤지는 흥분된 마음으로 생각했다. 지원은 소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별빛 식당에서 계속 일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했다. 퇴근 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윤지가 흥분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중요한 거 봤어요. 윤지가 소리쳤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어디 갔다 왔어? 윤지는 자신이 찍은 영상과 녹음을 보여주었다. 사장님이랑 다른 아저씨가 수상한 얘기를 했어요. 돈도 주고.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윤지야, 너 혼자 식당에 갔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요. 지원은 화가 나려다가 윤지가 보여준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영상에는 분명히 강태준이 수상한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지야,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 다시는 혼자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알았지? 윤지는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 구할 수 있어요? 지원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강태준이 직접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지원은 자신의 휴일을 이용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소연의 국선 변호인이 아닌 더 경험 많고 열정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오민주의 사무실을 찾아간 지원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우리 친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는 관심을 보였다. 증거가 있나요? 지원은 윤지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건 제 친구의 8살 딸이 몰래 찍은 거예요. 민주는 놀랍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보았다. 대단한 아이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태준이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저를 소연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강태준이 독극물을 구매했거나 소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지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과 윤지는 민주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지원은 식당에서 계속 정보를 모으기로 했고, 윤지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했다. 윤지야, 너 엄마 핸드폰의 비밀번호 알아? 지원이 물었다. 네, 제 생일이에요. 윤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소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함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메모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다. 사장님 특별 지시, VIP 손님 메뉴, 일반 재료와 별도 보관된 재료 사용, 냉장고 3번 선반 검은 통. 지원의 눈이 커졌다. 이거야, 소연이가 사건 당일에 남긴 메모야. 냉장고 3번 선반, 그곳을 확인해 봐야겠어. 윤지는 희망찬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엄마가 풀려날 수 있어요?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지원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기회를 노렸다. 주방이 한산한 틈을 타 그녀는 냉장고 3번 선반을 확인했다. 검은 통은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희미한 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그 흔적을 촬영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펴보던 중 쓰레기통 근처에서 버려진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특수화학물질이라는 항목과 강태준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사건 발생 2일 전이었다. 이거다. 지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퇴근 후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민주에게 전달했다. 민주는 이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좋은 발견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특수화학물질이 실제로 독극물이었다는 증거와 강태준이 그것을 음식에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식당 CCTV 영상이 있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경찰이 이미 확보했을 거예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경찰이 가진 영상은 소연 씨가 음식을 서빙하는 부분만 주목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전 강태준이 주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소연의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연은 구치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재판을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윤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간혹 지원과 윤지가 면회를 왔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주 변호사가 자신을 대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면회실에서 민주에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지원 씨와 윤지가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특히 윤지는 정말 용감하네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지가요? 제 딸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민주는 윤지가 찍은 영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소연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해요? 제발 윤지를 지켜주세요. 걱정 마세요. 지원 씨가 잘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윤지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한편 강태준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다. 특히 지원이 수상쩍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태준은 지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원 씨, 요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지원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냐, 그냥 소연이 일이 안타깝네.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네, 정말 안타까워요. 소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원은 조심스럽게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증거가 모두 그쪽을 가리키잖아.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 지원은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죠. 그날 저녁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상황이 좀 이상해. 그 여자 동료가 뭔가 캐고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날 골목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본 것 같다고 했잖아. 혹시. 그때 문득 태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길 건너편에서 지원과 윤지가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윤지의 시선이 그에게 꽂혀있는 것 같았다. 설마 그 꼬마가? 태준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다. 재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열심히 변론을 준비했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원과 윤지를 만났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는 정황적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강태준이 실제로 독극물을 음식에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지가 조용히 물었다. CCTV는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아마 태준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행동했거나 영상을 조작했을 수도 있죠. 지원이 생각에 잠겼다. 혹시 다른 직원들 중에 뭔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보복이 두려워서겠죠. 윤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이모, 제가 알아요. 엄마 핸드폰에 있던 메모. 냉장고 3번 선반 검은 통이요. 그 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통을 찾아야 해요. 아직 식당에 있을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이미 처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사장실에 보관했을 수도 있어요. 태준은 항상 중요한 것들을 자기 사무실에 두거든요. 민주는 지원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사무실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위험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지원은 근무 중 기회를 노렸다. 태준이 중요한 미팅으로 외출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갔다.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던 그녀는 자물쇠가 걸린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을 수도. 지원은 금고를 살펴보았지만 열 방법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급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지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사장님, 전화가 와서 찾으려고 했어요. 회의 일찍 끝나셨네요. 태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요? 내 사무실에서 전화를 쳤다니 특이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지원은 얼른 사무실을 나왔다.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금고를 확인했다. 열리진 않았지만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형, 상황이 심각해. 그들이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증거를 옮겨야 해. 한편 지원은 사무실에서 본 것을 민주에게 보고했다. 금고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법적으로 그 금고를 열게 할 방법이 필요해요. 그때 윤지가 말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사장님 비밀번호 본 것 같아요. 두 어른이 놀란 눈으로 윤지를 바라보았다. 언제요? 지원이 물었다. 제가 식당 뒤에 숨어 있을 때 사장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봤어요. 6245인 것 같아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윤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금고를 열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윤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혹시 식당에 다른 CCTV는 없나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 입구에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부용이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지원은 주방장 김철수를 찾아갔다. 철수는 소연과 친했고 그녀가 누명을 썼다고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철수 아저씨, 주방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이를 도울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철수는 지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여기 있어. 사건 당일 영상.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영상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방 장면만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태준이 주방에 들어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나왔다. 그는 냉장고로 가서 3번 선반에서 검은 통을 꺼냈다. 그리고 특별 메뉴가 준비되고 있는 접시 근처로 갔다. 지원과 철수는 숨을 죽였다. 화면에서 태준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검은 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음식에 뿌렸다. 그리고 재빨리 통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거야. 지원이 소리쳤다. 이 영상이 있으면 소연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철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영상을 저장했다. 조심해. 이 영상을 태준이 알면 위험할 거야. 그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철수와 지원은 놀라서 굳어버렸다. 태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이야. 내 허락 없이 CCTV를 보다니. 철수가 앞으로 나섰다. 태준 씨, 이제 다 드러났어. 당신이 음식에 독을 넣은 장면이 여기 있잖아. 태준은 필사적으로 컴퓨터를 향해 다가갔지만 지원이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늦었어요, 사장님. 이미 증거는 확보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 자식이 내 식당을 망치려고 했다고.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지원과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태준은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그 USB 1이네. 태준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철수가 지원을 보호하듯 앞에 섰다. 진정해, 태준. 이미 늦었어. 경찰에 신고하면 돼. 태준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경찰? 난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모든 증거는 소연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원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정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태준의 자백이 명확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격분해서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철수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태준은 미친 듯이 휘두르는 칼에 철수의 팔이 베었다.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태준이 그녀를 쫓아왔다. 어두운 거리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민주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하지만 태준이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쁘게 들렸다. 어디에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민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별빛 식당 근처.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태준이 지원을 따라잡아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린 것이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USB 내놔? 태준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러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에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놔. 당장.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윤지가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있었다. 윤지야, 위험해. 도망가. 지원이 소리쳤다. 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넌 그 꼬마잖아. 그날 골목에서. 윤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제가 다 찍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칼을 내렸다. 이제 끝났네. 그가 중얼거렸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민주와 함께 경찰관들이 내렸다. 태준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지에게 달려갔다. 윤지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너무 위험했잖아. 윤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 이모가 전화하셨어요. 이모가 위험하다고. 전 근처에 있었거든요. 민주가 다가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용감한 꼬마가 전화하자마자 위치를 알려줬어요. 덕분에 경찰이 빨리 올 수 있었죠. 지원은 윤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고마워, 윤지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해. 이제 엄마가 풀려나요? 윤지가 희망찬 눈빛으로 물었다. 민주가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소연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뉴스는 강태준의 체포 소식으로 가득했다. 강남식당 독살 사건의 반전, 진범은 식당 사장이었다. 태준은 경찰 조사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투자자 김재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식당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해치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연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인정했다. 지원이 찾아낸 CCTV 영상과 태준의 자백, 그리고 윤지가 찍은 영상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소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소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치소에서 소연은 자신이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가 그녀를 찾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소연 씨, 이제 자유예요. 강태준이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집에 갈 수 있나요? 네, 오늘 석방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윤지를 데리고 왔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윤지, 제 딸이 저를 구했군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지원 씨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몇 시간 후 소연은 마침내 구치소 문을 나섰다.
그녀는 달려오는 윤지를 보고 두 팔을 벌렸다. 엄마! 윤지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소연은 딸을 꼭 안고 눈물을 쏟았다. 윤지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지원과 민주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네 사람은 함께 구치소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윤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떻게 태준의 비밀 대화를 녹음했는지 이야기했다. 소연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 윤지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인 줄 몰랐어. 윤지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저는 엄마가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아파트를 감격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웃들이 모여 그녀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소연의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갔다. 언론은 그녀의 억울한 누명과 딸의 용감한 활약을 집중 보도했다. 8살 소녀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어린 영웅이 엄마를 구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강태준은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공범이었던 정형도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식당이 그녀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녀는 결국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더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을 얻었다. 몇 달 후 소연과 윤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넓고 밝은 공간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소연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윤지의 교육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윤지는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특히 김수현 담임 선생님은 윤지가 자신의 꿈을 찾도록 격려했다. 윤지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윤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민주 이모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멋진 꿈이구나. 넌 반드시 해낼 거야. 소연은 딸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윤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했다. 어느 주말 소연, 윤지, 지원, 민주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지난 일을 회상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악몽 같아요. 소연이 말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의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해주죠. 지원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작은 영웅 덕분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찾았어. 윤지는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냥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내 영웅이야, 윤지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강의 물결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윤지는 문득 물었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요? 소연은 딸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말처럼 소연과 윤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소연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원은 그녀를 도와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윤지는 학교에서 정의의 수호자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학교 내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1년 후 강태준의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그는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공범 정민호도 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김재국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병원 치료를 계속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소연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 딸 윤지가 빛이 되어 주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윤지는 초등학교 발표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어른들이 모두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진실을 숨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발표는 학교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장 선생님은 그녀를 올해의 학생으로 선정했다. 2년이 흘렀다. 가을의 끝자락, 노란 은행잎이 서울의 거리를 수놓는 날이었다. 소연은 이제 자신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진실의 빛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고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새 출발을 돕는 데 힘썼다. 윤지는 이제 10살이 되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성숙하고 지혜로웠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특히 법과 정의에 관련된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카페에서 숙제를 하던 윤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 오늘 민주 이모가 오신대요? 윤지가 물었다. 소연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응, 중요한 소식이 있대. 얼마 후 민주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민주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민주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소연이 물었다. 민주는 흥분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소연씨, 억울한 피해자 지원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 사례가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소연씨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윤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주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앞으로는 엄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생길 거야. 윤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 특히 너. 윤지가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 소연은 커피를 내려 세 사람 앞에 놓았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민주가 잔을 들어 올렸다. 정의와 진실에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소연과 윤지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작은 영웅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소연과 윤지는 한강변을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엄마 행복해요? 윤지가 갑자기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응, 정말 행복해. 네가 있어서. 저도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렉. 소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둠과 절망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 그들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해졌다. 윤지야, 알아?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 뭐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진실을 위해 싸울 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윤지는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냥 엄마를 믿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믿음이 가장 큰 힘이었어.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빛의 향연이 한강 위로 펼쳐졌다. 우와, 예뻐요. 윤지가 감탄했다. 소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도 저런 것 같아. 때로는 어둡고 캄캄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빛이 찾아오는 거지. 윤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배웠다. 진실의 힘,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위대함을. 엄마, 저 커서 정말 변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소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넌 반드시 해낼 거야. 내 딸이니까.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연과 윤지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작은 영웅과 그 영웅을 믿어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 소연과 윤지가 증명한 것처럼 서울의 밤하늘에 마지막 불꽃이 터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더 밝고 더 따뜻한 미래를 향해. 윤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모처럼 판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싶어요. 소연의 눈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작은 딸이 이제 큰 꿈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곧 첫 번째 불꽃이 터졌다. 화려한 색상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아름답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그들의 얼굴에 불꽃의 빛이 반사되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찼다. 윤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살의 나는 알았을까? 내가 걸어갈 이 길을, 내가 만들 이 변화를. 소연은 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넌 항상 특별했어, 윤지야. 그때도 지금도. 윤지는 미소 지었다. 엄마도요.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빛만이 남았다. 작은 영웅이 시작한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